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0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수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저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60대 이후의 불안을 물리치고 뭔가 내가 둔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바로 이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60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몸이 자유롭고 정신도 더 맑을 때 나를 위해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노화될 뿐입니다. 60이 넘으면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인생에 좋은 것만 남겨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가 바로 60대입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를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은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60대에 이미 파파 노인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90대에도 젊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분들은 겉모습은 물론 말과 행동이 모두 뚜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 노화의 속도와 질에 이 정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체질이나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덧 환갑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다 보니 노화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노화의 양상이 천차만별이었을까요? 오늘날 널리 퍼진 예방의학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절제를 강조하는 건강법들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마른 체형이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조금 여유 있는 체형이 평균 수명도 더 길고 삶의 질도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몸의 노화만큼 무서운 것이 마음의 노화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생각에 하고 싶은 것들을 참으며 도전을 멈추는 순간 감정은 시들고 뇌는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외모도 따라 나이가 들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생기 있게 사는 분들은 가족과 주변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분들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하는 분들일수록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건강합니다. 조금 별난 노인이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는 원하지 않는 사람, 협조적이어서 어딜 가나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을 성격이 좋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주변 분위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괴팍한 노인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또한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먹으라는 약을 잘 먹지 않으면 자녀들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말 안 듣는 골칫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기분이 축 가라앉아서 싫다. 의사의 말대로 했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다들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나이값 못하는 삶을 즐기는 이들을 보면 굳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처럼 옷을 입든 성형수술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못 견디는 부류가 꼭 있습니다. 나는 참고 사는데 너는 왜 멋대로 하느냐는 심리입니다. 혹시 이런 압력을 받는다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 시선에 일이 일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면 굳이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정리되고 남은 인연의 순도는 높아지는 법입니다.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남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번 딴지를 걸고 판단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의 스트레스만 될 뿐입니다. 설령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또 어떤가요? 세상에는 이상한 노인들끼리 즐겁고 돈독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몇 주간 집에만 머물다가도 다시 외출이 자유로워지면 금세 예전의 생활 리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열흘 정도만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운동 기능 역시 빠르게 쇠퇴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다 보니 뇌 기능까지 함께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산책이나 외부 활동을 즐기던 분들조차 팬데믹을 계기로 이전처럼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초입인 아직 젊은 60대일수록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대, 80대가 되어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순간 곧바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전두엽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세로토닌의 수치도 많이 떨어져서 의욕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머리도 계속 써야지, 이렇게 아무리 다짐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욕도 크게 줄어들고 식욕마저 떨어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줄 때 지방보다는 근육이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외출을 한번 하면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결국 집안에만 머무는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고 싶다면
뇌와 몸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운동하거나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매일매일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습관입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은 지방으로 윤기를 더하자. 우리 몸에서 지방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즉,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체내 지방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름기 없는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 세포에 필요한 기름이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건조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피부가 까칠해지고 윤기가 없어지며 어딘가 아파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은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스테이크에서 나오는 육즙은 단순한 열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방을 배제한 요리는 대체로 담백하다 못해 밍밍해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양의 지방은 우리 몸은 물론 마음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의 대표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와 카놀라유,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지방은 잘 굳지 않으며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이 있고 지방 대사를 원활히 돕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올리브유와 생선 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 덕분입니다.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찍어 먹고 삼겹살을 구울 때도 참기름을 곁들인 채소와 함께 먹는 것으로도 지방 섭취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 피해야 될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인 버터나 라드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실온에서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때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니까 해롭고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이니까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뿐 아니라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 도넛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방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위해 좋은 지방은 과감히 즐기되 나쁜 지방은 경계하는 것이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통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압과 건강 혹은 수면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 오히려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다면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160에서 17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은 반드시 위험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젊을 때는 염분 섭취를 줄이더라도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몸속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나트륨이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장애가 일어나고 심하다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맛이나 짠맛을 더 찾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동맥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으면 뇌에 필요한 당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들은 다소 높은 혈압과 혈당이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자연스레 염분과 당분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노년에는 저염식과 저당식을 무조건 따르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맛있는 요리를 앞에 놓고 이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부담 없이 즐겨도 괜찮습니다. 이왕 마시는 술이라면 건강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음주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혈당 지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는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신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당화란 쉽게 말해 몸이 눌러붙는 현상인데 빵을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술이 와인이고 가장 높은 것은 맥주입니다. 저 역시 맥주는 끊고 있고 포도주를 주로 마십니다. 만약 와인이 없는 술집이라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를 탄산수에 섞어 마시거나 언더록으로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술을 마실 때 고려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산화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몸속에서는 항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드 와인에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이 넘는 나이에 술을 꼭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술만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내장 기능이 약해지고 알코올을 처리하는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의 술을 소화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량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매일 혼술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보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적절한 처방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물욕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하지 않는 세대는 점점 발언력을 잃게 됩니다. 미디어 환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이들을 위한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현대의 시니어는 옛날처럼 이른 저녁부터 잠자리에 드는 세대가 아닙니다. 밤늦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TV 홈쇼핑 등으로 물건을 활발히 구입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소비는 또한 노화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등의 그러한 자극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접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의 긍정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죠. 그래서 적절한 소비는 인지 기능의 저하나 우울증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건강을 챙기고 외모를 관리하기 위한 지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지출, 자녀나 손주들과 추억을 쌓기 위한 지출, 모두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하는 올바른 투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지. 남의 소비를 꺼리지 마세요. 그럴 때를 위해 연금이 있고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고 정신도 맑을 때 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노화할 뿐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거짓 공포감. 살면서 한 번쯤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나 금융권에서는 노후 준비에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라거나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사람들의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값일 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파트타임이나 재취업을 통해 연간 2,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5년에서 10년가량은 일을 이어가곤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공노인복지시설이나 국가노후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노후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을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은퇴 후에 지인이나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수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해보고 싶었던 일에 소소하게 도전하며 성취를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창의성과 유연성,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60대 나이가 창업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창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니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고민하는 과정은 60대 이후의 삶에 충분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전두엽이 깨어나는 일상 속의 습관. 60세 이후부터는 전두엽을 활발히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데다 다른 뇌의 영역에 비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두엽을 자극하고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회복할 기회도 점점 사라집니다. 창의력과 판단력, 의욕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의 영역, 전두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나 변화만으로도 전두엽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골집 대신 새로운 가게에 들르거나 평소에 읽지 않았던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쳐본다거나 대화할 일이 별로 없던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자극을 받습니다. 산책할 때도 매번 걷는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잘 가지 않던 골목길이나 공원 쪽으로 발길을 돌려보세요. 익숙함에서 벗어날수록 전두엽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듯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전두엽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TV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평론가나 전문가의 말은 대체로 다수가 수긍할 만한 무난하고 정치적으로 안전한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양한 배경과 사정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100%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0세 이후에 반드시 들여야 될 습관을 하나 꼽자면 단연 산책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력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데 꾸준한 일상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둘째는 한낮에 햇볕을 자주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만약 외출이 힘든 상황이라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걸음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차로만 움직이고 잘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적어도 3,000보 이상은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맞춰 조금씩 걸음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막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을 봐야 오래 탈 수 있듯 우리 몸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노화 방지에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60대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몸속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유산소 운동처럼 호흡량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그 결과 세포 노화가 빨라지고 피부나 장기 노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운동선수들이 나이에 비해서 피부주름이 많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땀 흘리던 시대보다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재가 사람들 외모도 젊어 보이고 평균 수명도 길지요. 이 사실만 봐도 무조건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늙어 보인다고? 그럼 운동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런 생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은 무조건 강도가 높아야 효과적이지. 이런 생각도 60대 이후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혹사하듯 운동하기보다는 적당한 걷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아령을 드는 것이 즐겁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랜 시간 테니스나 조깅을 즐겨온 사람이라면 몸이 이미 그 운동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무리 없이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힘에 부친다면 억지로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물속에서 걷기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무릎을 다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낯선 동작이나 익숙치 않은 종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부상을 한번 입으면 쉽게 낫지 않고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0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수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저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60대 이후의 불안을 물리치고 몸과 뇌가 둔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바로 이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60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몸이 자유롭고 정신도 더 맑을 때 나를 위해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노화될 뿐입니다. 60이 넘으면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인생에 좋은 것만 남겨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가 바로 60대입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를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은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60대에 이미 파파 노인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90대에도 젊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분들은 겉모습은 물론 말과 행동이 모두 뚜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 노화의 속도와 질에 이 정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체질이나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덧 환갑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다 보니 노화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노화의 양상이 천차만별이었을까요? 오늘날 널리 퍼진 예방의학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절제를 강조하는 건강법들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마른 체형이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조금 여유 있는 체형이 평균 수명도 더 길고 삶의 질도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몸의 노화만큼 무서운 것이 마음의 노화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생각에 하고 싶은 것들을 참으며 도전을 멈추는 순간 감정은 시들고 뇌는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외모도 따라 나이가 들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생기 있게 사는 분들은 가족과 주변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분들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하는 분들일수록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건강합니다. 조금 별난 노인이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는 원하지 않는 사람, 협조적이어서 어딜 가나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을 성격이 좋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주변 분위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괴팍한 노인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또한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먹으라는 약을 잘 먹지 않으면 자녀들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말 안 듣는 골칫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기분이 축 가라앉아서 싫다. 의사의 말대로 했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다들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나이값 못하는 삶을 즐기는 이들을 보면 굳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처럼 옷을 입든 성형수술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못 견디는 부류가 꼭 있습니다. 나는 참고 사는데 너는 왜 멋대로 하느냐는 심리입니다. 혹시 이런 압력을 받는다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 시선에 일이 일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면 굳이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정리되고 남은 인연의 순도는 높아지는 법입니다.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남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번 딴지를 걸고 판단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의 스트레스만 될 뿐입니다. 설령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또 어떤가요? 세상에는 이상한 노인들끼리 즐겁고 돈독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몇 주간 집에만 머물다가도 다시 외출이 자유로워지면 금세 예전의 생활 리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열흘 정도만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운동 기능 역시 빠르게 쇠퇴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다 보니 뇌 기능까지 함께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산책이나
외부 활동을 즐기던 분들조차 팬데믹을 계기로 이전처럼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초입인 아직 젊은 60대일수록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대, 80대가 되어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순간 곧바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전두엽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세로토닌의 수치도 많이 떨어져서 의욕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머리도 계속 써야지, 이렇게 아무리 다짐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욕도 크게 줄어들고 식욕마저 떨어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줄 때 지방보다는 근육이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외출을 한번 하면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결국 집안에만 머무는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고 싶다면 뇌와 몸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운동하거나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매일매일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습관입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은 지방으로 윤기를 더하자. 우리 몸에서 지방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즉,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체내 지방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름기 없는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 세포에 필요한 기름이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건조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피부가 까칠해지고 윤기가 없어지며 어딘가 아파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은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스테이크에서 나오는 육즙은 단순한 열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방을 배제한 요리는 대체로 담백하다 못해 밍밍해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양의 지방은 우리 몸은 물론 마음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의 대표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와 카놀라유,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지방은 잘 굳지 않으며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이 있고 지방 대사를 원활히 돕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올리브유와 생선 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 덕분입니다.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찍어 먹고 삼겹살을 구울 때도
참기름을 곁들인 채소와 함께 먹는 것으로도 지방 섭취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 피해야 될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인 버터나 라드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실온에서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때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니까 해롭고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이니까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뿐 아니라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 도넛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방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위해 좋은 지방은 과감히 즐기되 나쁜 지방은 경계하는 것이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통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압과 건강 혹은 수면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 오히려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다면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160에서 17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은 반드시 위험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젊을 때는 염분 섭취를 줄이더라도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몸속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나트륨이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장애가 일어나고 심하다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맛이나 짠맛을 더 찾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동맥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으면 뇌에 필요한 당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들은 다소 높은 혈압과 혈당이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자연스레 염분과 당분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노년에는 저염식과 저당식을 무조건 따르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맛있는 요리를 앞에 놓고 이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부담 없이 즐겨도 괜찮습니다. 이왕 마시는 술이라면 건강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음주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혈당 지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는
식사 후의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신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당화란 쉽게 말해 몸이 눌러붙는 현상인데 빵을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술이 와인이고 가장 높은 것은 맥주입니다. 저 역시 맥주는 끊고 있고 포도주를 주로 마십니다. 만약 와인이 없는 술집이라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를 탄산수에 섞어 마시거나 언더록으로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술을 마실 때 고려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산화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몸속에서는 항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드와인에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이 넘는 나이에 술을 꼭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술만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내장 기능이 약해지고 알코올을 처리하는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의 술을 소화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량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매일 혼술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보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적절한 처방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물욕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하지 않는 세대는 점점 발언력을 잃게 됩니다. 미디어 환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이들을 위한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현대의 시니어는 옛날처럼 이른 저녁부터 잠자리에 드는 세대가 아닙니다. 밤늦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TV 홈쇼핑 등으로 물건을 활발히 구입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소비는 또한 노화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등의 그러한 자극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접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의 긍정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죠. 그래서 적절한 소비는 인지 기능의 저하나 우울증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건강을 챙기고 외모를 관리하기 위한 지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지출, 자녀나 손주들과 추억을 쌓기 위한 지출, 모두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하는 올바른 투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지. 남의 소비를 꺼리지 마세요. 그럴 때를 위해 연금이 있고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고 정신도 맑을 때 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노화할 뿐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거짓 공포감. 살면서 한 번쯤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나 금융권에서는 노후 준비에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라거나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사람들의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값일 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파트타임이나 재취업을 통해 연간 2,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5년에서 10년가량은 일을 이어가곤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공노인복지시설이나 국가노후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노후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을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은퇴 후에 지인이나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수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해보고 싶었던 일에 소소하게 도전하며 성취를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창의성과 유연성,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60대 나이가 창업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창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니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고민하는 과정은 60대 이후의 삶에 충분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전두엽이 깨어나는 일상 속의 습관. 60세 이후부터는 전두엽을 활발히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데다 다른 뇌 영역에 비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두엽을 자극하고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회복할 기회도 점점 사라집니다. 창의력과 판단력, 의욕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의 영역, 전두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나 변화만으로도 전두엽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골집 대신 새로운 가게에 들르거나 평소에 읽지 않았던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쳐본다거나 대화할 일이 별로 없던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자극을 받습니다. 산책할 때도 매번 걷는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잘 가지 않던 골목길이나 공원 쪽으로 발길을 돌려보세요. 익숙함에서 벗어날수록 전두엽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듯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전두엽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TV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평론가나 전문가의 말은 대체로 다수가 수긍할 만한 무난하고 정치적으로 안전한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양한 배경과 사정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100%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0세 이후에 반드시 들여야 될 습관을 하나 꼽자면 단연 산책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력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데 꾸준한 일상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둘째는 한낮에 햇볕을 자주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만약 외출이 힘든 상황이라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걸음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차로만 움직이고 잘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적어도 3,000보 이상은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맞춰 조금씩 걸음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막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을 봐야 오래 탈 수 있듯 우리 몸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노화 방지에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60대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몸속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유산소 운동처럼 호흡량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그 결과 세포 노화가 빨라지고 피부나 장기 노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운동선수들이 나이에 비해서 피부 주름이 많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땀 흘리던 시대보다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재가 사람들 외모도 젊어 보이고 평균 수명도 길지요. 이 사실만 봐도 무조건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늙어 보인다고? 그럼 운동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런 생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은 무조건 강도가 높아야 효과적이지. 이런 생각도 60대 이후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혹사하듯 운동하기보다는 적당한 걷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아령을 드는 것이 즐겁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랜 시간 테니스나 조깅을 즐겨온 사람이라면 몸이 이미 그 운동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무리 없이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힘에 부친다면 억지로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물속에서 걷기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무릎을 다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낯선 동작이나 익숙지 않은 종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부상을 한번 입으면 쉽게 낫지 않고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